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식구들이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도 있고요. 학교라든가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적으로 모임을 갖는 어떤 공동체가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보면서도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산속에서 혼자 아니면 어디 섬에서 자신만의 삶을 일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은 넓게 본다면은 자연이라는 어떤 자연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커뮤니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소통의 부재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통과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설득하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먼저 설득하자는 것은 공감하고 소통이라는 그 두 단어, 참 좋은 단어죠. 이게 언제부턴가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유행? 글쎄요, 유행이라기보다 우리 주변에 공감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함께 우리와 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나를 먼저 설득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공감하고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설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거든요. 그 다음에 소통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공감하고 소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귀신이 산다가 나왔을까요? 이 귀신이 산다라는 영화가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참 어렵게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마련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집에서 원래 그 집에 살다 죽은 여자가 귀신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글쎄요, 뭐 귀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식하지 못함의 차이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깨 위에 조금 소름 끼치는 얘기, 뭐 더우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여러분의 어깨 위에 귀신이 하나씩 붙어서 여러분이 어깨 위에 귀신이 하나씩 얹혀 있다면, 등 뒤에 엎여 있다면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만큼의 또 여러 사람들이 귀신을 체험했다, 봤다,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곁에 하나씩 귀신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을 때와 의식했을 때와의 느낌은 확연히 다릅니다. 엄청나게 무섭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공감과 소통이라는 단어, 예,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느냐, 상대 그리고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을 의식하고 있고 알고 있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봤는데요. 자, 언론 보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우리가 늘 방황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수많은 그런 어떤 내용들은 팩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은 가려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들은 그냥 무조건 그 사실, 벌어진 일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하고 믿고 또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젠다 세팅, 예, 의제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런 거구나. 나쁜 놈들이구나. 이 집단은 정말 없어져야 될 집단이구나. 혹은 이 집단은 정말 좋은 집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팩트만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진실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지하철 어디 몇 호선 어디에서 어디 가는 전동차가 어느 구역을 지날 때에 탈선을 했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탈선한 사실만 압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교통 불편을 겪었고 시민들, 이용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2시간 동안 어디 노선이 불통됐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관사가 왜 탈선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은 나오지 않죠.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경우에 그 기관사는 공사에서 혹은 요즘에는 이제 공사가 아닌 일반 회사인 경우도 많죠. 회사에서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아서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졸아서 결국 역을 놓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야 할 노선을 놓치고 탈선을 하겠다. 이런 것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거 때 유권자의 표는 유권자의 표일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표는 과연 여러분의 표냐는 거죠. 엄격하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 찍었는데 내가 판단해서 국회의원 찍었는데 시의원, 도의원 찍었는데 군의원, 구의원 찍었는데 무슨 말이야. 내 판단이지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의 표는 여러분의 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여러분의 표는 동아일보 표일 수 있고 경향신문 표일 수 있고 조선일보 표일 수 있고 중앙일보 표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KBS, MBC, SBS 표일 수 있어요. CBS 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보고 판단합니까? 언론 보고 판단하죠. 만나봤습니까? 네? 대통령 후보 몇 사람 출마했는데 그 사람들 다 여러분 직접 한번 보셨어요? 얘기해 보셨어요? 아닙니다. 언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과연 여러분의 표일까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겠죠. 왜 공동체 얘기하고 소통, 공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내가 공감을 잘한다, 내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편견 속에 갇혀있고 어떤 스테레오타입 속에 갇혀있는 거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을 때 더더욱 여러분은 다 공감과 소통을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기본, 이거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직장, 일터, 조직,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의 뭐가 부딪힙니까? 몸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몸도 부딪힙니다만 요즘에는 몸은 더더욱 못 부딪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조직은, 이 공동체는 마음이 부딪히는 데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각인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임프린팅이라는 그 개념인데요. 오리뿐만이 아니라 오리 등 이런 동물들은 태어나서 최초로 눈에 들어온 움직이는 물체를 따르지요. 대개가 엄마, 그리고 만약 새끼가 태어나서 처음 엄마가 버리고 갔는데 그게 사람이 가서 구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TV 동물농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뒤쫓으면서 어미로 인식을 합니다. 모자 관계가 인간관계의 기본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동물들도 각인 효과에 의해서 최초로 태어나서 인식하고 본 사람들을 어머니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소통과 공감, 우리가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 첫정이다. 처음 만났다. 누구나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처음 만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인상을 주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인상으로 다가왔는가 라는 것이 공감과 소통의 시작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패턴화된 인간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늘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성을 만나게 되죠. 내가 그 남자 지겨워. 정말 다시는 그런 XX 쳐다보기도 싫어 했지만 또 사실은 보면 비슷한 남자와 다시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사실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지고서 또 같은 이성 만나죠. 예? 권위적인 상사가 싫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권위적인 상사 밑에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나중에 더 무서운 건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아,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배운다고 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싫어. 나 아버지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일찍 다른 지방으로 학교를 간 거야 내가. 하지만 내가 나의 아들에게 자기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약합니다.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거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새롭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 더더욱 요즘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새롭게 만나기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항상 피곤합니다. 프로이트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학자가 전이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과거 상황에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 혹은 날 때부터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새겨진 정서를 현재 다른 대상에게서 또 체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 부모한테 가지고 있던 감정을 성장해서 다른 이에게 발산하는, 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왠지 좋아. 그 왜 그럴까요?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똑같이 대해야 하는데 특히나 공동체의 리더라면은 리더, 두목이 아니라 장이 아니라 리더와 장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 뭐 여러분이 스스로 담임 목사님 하시면서 내가 짱이야, 내가 대장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리더와 대장, 대빵, 이거는 다릅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람은 유연해요.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더라도 향후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거를 반복하지 않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예. 대인관계의 패턴이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자, 본인의 노력, 또 성장 과정,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경천동지할 그런 경험. 예. 벼락을 맞는다. 예. 벼락을 맞으면 죽지요? 그래, 벼락을 맞았는데 죽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교회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벼락을 맞았는데 그 사람은 살았어요. 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의의 대상, 상대방에게 향한 감정은 대체로 이율배반적이고 양면가치, 예, 엠바이런,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좋아하니까 사랑받고 싶고요. 사랑해주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두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심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그런 점이 있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소통과 공감의 방법, 공감과 소통의 길이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 이론은 참 낡은 이론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쓰입니다. 어빙 고프만이라는 미국 학자이죠. 일찍 돌아가셨어요. 22년생인데 지금 딱 살아있으면 100세인데 1983년에 돌아갔습니다. 이 어빙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프레임 아날리시스, 프레임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프레임 또는 프레이밍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를 특정 영역에 국한시키는 겁니다. 아까 언론 보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표가, 유권자 여러분의 표가 여러분의 표일까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쟁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하는데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 프레임, 사진틀 속에 몰아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도덕적 평가라든가 해결책 제시 과정, 또 특정 측면을 선택시켜서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저 운전하시는 우리 저기 빼놓고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찰칵 세레모니 많이 하죠, 요즘에. 이 손흥민 선수가 찰칵 세레모니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이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요 틀 안에 있는 것 외에 바깥은 다 희미합니다. 잘 안 보여요.
프레임 이론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안의 특정 영역에만 국한시켜서 꼬집어서 그것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주변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못 보죠.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실 이런 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계속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프레임 이론. 언론에 속고 방송에 속고 뉴스에 속고 다 속고 사시는 거예요. 에이, 나도 판단력이 있는데. 판단력이 있으시겠죠. 속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거라서 그렇죠. 예.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걸 장난을 치냐면요. 계제 면수.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계제 면수로 장난을 칩니다. 자사 신문사가 또 혹은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유리하다 싶은 기사는 앞으로 뺍니다. 예,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만들죠. 사실은 별로 기사거리가 아닌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큐시트를 조정합니다. 먼저 나갈 방송, 두 번째 나갈 아이템, 세 번째 나갈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가장 먼저 띄워서 예고를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자막을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제1 옛날에 땡전 뉴스 있었어요. 땡전 뉴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9시 뉴스 땡땡땡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아나운서들이 앵커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하죠. 예. 뭐 문화적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민심의 흐름에 맞게 구성을 합니다. 여론이 이렇다. 예. 자, 시청자, 독자들에게 특정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을 유도합니다. 네? 유도란 말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방향으로 이렇게 닭 몰듯이 몰아간다는 거예요. 양떼 몰듯이 몰아간다는 겁니다. 논의의 정당성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요 사진 틀 안에, 프레이밍해서 틀 안에 넣어서. 프레임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선거 때만 기승을 부렸던 북풍. 예. 북한 쪽에다가 요구하기도 했었죠. 예. 한번 때려달라고. 그 다음에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방송에 간추린 뉴스. 북한 선수단 임원이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 선수단 미국 어린 추행 사건이 말도 못하게 크게 보도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96년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언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착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거리로 아직까지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 선수단의 임원이 미국 어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사실 뭐 머리를 쓰다듬었는지 엉덩이를 두드렸는지 하여튼 제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그게 추행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게 추행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애들 예쁘면 머리 만져주고 한국에서는 문화가 그렇잖아요. 엉덩이 두들겨주고. 근데 이게 추행 사건으로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북한 귀국도 못하고.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북핵 문제가 아주 최고도로 피크로 올라가던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올림픽에 미국에서 열렸던 아틀란타 올림픽에 참가했던 북한 임원이 어린이를 추행했다! 사고. 자, 이것과 관련 없이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뉴스는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어떤 후속 기사까지 나왔냐면요. 이것은 아시아권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재밌죠? 여러분 언론 믿지 마세요. 저도 언론사 출신이지만요. 정말 언론 믿고 투표하고 언론 믿고 뭐하고 아닙니다. 깝깝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응을 시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적응시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내 프레임이 나도 모르게 내가 프레임 속에 갇혀 있거나 혹은
내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고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님 혹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공감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모르거든요. 저도 저 잘 모르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소통이 됩니까? 그렇게 무슨 공감이 있고요. 가장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뭐 얼마나 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냐 많이 만났어요. 가장 공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으시다. 그리고 교수님. 근데 사실은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나야 되는 분들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순수하시다. 순수하시다.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감과 소통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공감자라고, 이 사람은 정말 소통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당신의 말은, 이거 자꾸 뭐 이런 게 뜨지. 네.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 입고, 말로 기쁘게 하고, 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내뱉고 있는 이야기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투, 어투, 이런 것들이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요, 공감 없습니다. 소통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인 거죠. 그리고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을까? 더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 말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을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나가다 보니까 불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더는, 교수는, 오너는, 부장은, 의사는, 감독은, 선생은, 국회의원은, 목사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지시하고 꼭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때마다 이건 진심인데는 정말 진심일까?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이건 정말인데, 이건 진심인데. 그리고 내가 왜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1강인가 2강에서부터 오늘서부터 여러분 거울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십시오. 수염 깎을 때, 화장할 때 빼놓고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 감정을 나는 말하면서 통제를 잘 할 수 있는가? 통제를 하고 있는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 저 직업의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일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고 저런 버릇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싫죠. 싫을 때가 있죠. 저 왜 그래 좀. 그거 못 벗어나나? 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공감과 소통은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저 직업이니까 저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거 쉬운 얘기지만 어려운 실천이지요. 비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어느 모임에서 그 장이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나에 대해서 품고 있던 생각들을 정말 단 하나도 숨김없이 후환이 없을 테니 얘기해봐라. 그런 시간을 갖자. 나도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에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팀원들 아무개 뭐 팀원이 예를 들어서 한 뭐 5명이나 한 7, 8명이라고 쳐요. 여러분들의 것들을 그 잘못한 것들 다 내가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그거 가슴속에 담아놓지 않고 다 얘기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속에 왜 담아놔? 네? 또가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비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예,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기를 아는 사람 중에는 이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해요. 한 가지 이런 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년 동안 이 사람이 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니까 이게 그림 실력이 보통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이건 뭐 발로 그린 건지 뭐. 근데 만약에 그 그림이 요즘에도 남아있다면 괴테가 그린 그림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겠죠.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포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저술가로서 어떤 사상가로서의 입지는 대단하죠. 만약에 화가가 됐다면 화가가 돼서도 그런 주옥 같은 이야기들 글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거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괴테는. 그렇죠. 괴테는 대단하더군요. 독일 가보니까 괴테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고 괴테 하우스가 여기저기 있고 네. 그 다음에 감정 노동자들 힘들죠. 네. 여러분은 다 스스로가 나도 감정 노동자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몰라. 하루에도 12번도 내가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참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고 싶은데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참고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러다 오래 못 살지. 근데 목사님들 오래 사세요, 대부분들. 예. 그래서 꼭 그런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오래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감정 노동자들. 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그냥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불평입니다. SNS를 보면 말이죠. 죄송합니다. SNS를 보면은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걸 뭐 제가 논문을 쓸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목이 지금 계속. 저기 물 한 컵만 주실래요? 네. 물 한 컵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목이. 그래서, SNS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불평이 가득한 글만 계속 올리는 분들은요, 뭐 좋은 일 자체도 불평을 하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이렇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꼭 남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늘 누구를 봤는데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그렇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공감 소통. 그게 과연 올바른 공감 소통인지 모르겠습니다. 후회, 소문, 의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말하기 전에 생각할 여유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침묵으로 설득하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지나치게 말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으로 설득하는 게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보는 법.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 자신 정작 상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이 쉬운 일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말을 못 듣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말을 좀 들어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는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소통을 유도하는 도우미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실천을 못하더라도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상대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정말 저 사람이 못마땅하고 어떻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밉냐 하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 노력은 소통과 공감의 기본입니다. 링컨이 지켜낸 장군이죠. 오른쪽에 있는, 네, 누구겠습니까?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네. 남북전쟁을 사실상 승리로 이끈 연합, 연방이죠. 연방을 지켜낸 장군입니다. 잘 싸웠죠.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어떤 때는 잔인하다시피 잘 싸워서 남부연합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던 그런 연방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의 단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거의 뭐 전쟁터에서도 술이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랜트 장군이 그래. 나중에 이 사람 대통령 됐죠. 그랜트 대통령. 근데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제 전세가 불리하니까 계속 졌습니다. 예, 연방군이 계속 지니까 이 남부 반란군들에게 곧 점령되고 먹힐 것 같아요. 워싱턴 코앞까지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링컨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링컨이 찾아낸 인물이 바로 이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앉히자라고 참모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참모들 다 반대. 네, 술주정뱅이라. 너무 술 좋아합니다. 근데 링컨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참모들에게 그 그랜트가 먹는 술이 어떤 술인지 내가 알면 다른 장군들에게도 좀 그 술을 먹였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그랜트는 이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링컨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링컨은 술주정뱅이, 오죽하면 저 그랜트 장군 아버지가 예 율리시스야 술 좀 작작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사람을 총사령관에 앉혔습니다. 결과는 연전연승이었죠. 자,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신뢰를 얻죠. 사실 그래요. 와, 저 사람은 실수를 인정. 죄송합니다.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 모든 종교가 더한 것 같아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아요, 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거든요. 실수를 무서워하거나 회피하면은 신뢰도 같이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비판은 사실은 물론 까기 위해서, 까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판한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볼게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뭐 홈 어드밴티지, 홈의 이득을 안고 우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여론과 이제 미디어 언론, 프랑스 언론이 또 좀 자유스럽습니까?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 프랑스 대표 선수들의 그때 면면들이요, 전부 다 프랑스 오리지널 프랑스 선수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수입 선수 내지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탁된 아프리카, 알제리 이쪽 선수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프랑스냐? 우승을 하고도 저렇게 비판을 했어요. 우리는 우승하면 다 묻히잖아요. 모든 게, 모든 비판이 다. 1등하고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하면 우리는 모든 비판이 다 가라앉고 묻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1등이다 죽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자 하지만 프랑스는 저렇게 월드컵 우승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대업을 이루었는데도 프랑스 언론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프랑스냐? 국가가 나오는데 뒤돌아서 있고, 국기를 향해 삼색기를 향해서 이해를 표하지 않고 대표 선수라는 놈이 뒤돌아서 있고 국가도 따라 부르지 않고 저게 어떻게 프랑스냐 했습니다. 그런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프랑스다. 그게 프랑스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국기에 대해서 국가가 흘러나올 때 뒤돌아서 있고 또 여러 인종들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프랑스라는 하나의 닭대가리 아래 닭대가리 죄송합니다. 이 프랑스 대표팀 상징이 닭대가리 닭머리죠. 예. 한때 무쳐 레블레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함께 뛰어서 땀을 흘리고 함께 뛰어서 월드컵을 들어올렸다. 그게 프랑스다.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 이 비판.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프랑스가 이렇습니다. 보면. 콩고 출신, 서인도 제도, 스페인 출신, 세네갈, 알제리,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 아르메니아. 저 주전 골키퍼, 여기는 이제 골키퍼가 라마라는 친구가 이름이 돼 있는데 그때 98년 당시에 원래 주전은 파비앙 바르테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원래 거기서 나서 자란. 그런 말이 언론에서 나올 만도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확률이 적은 화제들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날씨. 날씨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 또 서먹서먹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 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음식 얘기했을 때 막 화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끼리 야 요즘 왜 이렇게 냉면값이 비싸냐? 도대체가 이 냉면 먹질 말아야 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대화는 되잖아요. 그죠? 음식 참 좋은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 야 이거 어디 따지고 말이야. 지연, 혈연, 학연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확률이 가장 적은 대화 중에 바로 이 고향 얘기가 들어갑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그 프라이버시 아니야? 왜 네가 내 고향을 모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고향을 왜 떠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조금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얘기지만 고향이 어디시죠? 참 좋은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 풀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나이가 적은 이제 분들은 연예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확률이 적은 대화가 되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요즘 유행하는 영화, 매버릭, 탑건. 이야, 그 멋있어. 역시 해군이 멋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사, 그러니까 나의 보편적인 관심사는요.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상대방의 관심사라고 제가 여기 밑에다 적었습니다만 나의 보편적인 관심사는 상대방에게도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날씨 얘기가 그렇고 음식 얘기가 그렇고 고향 얘기가 그렇고 연예인, TV 프로그램, 영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것이 설득과 강요라는 겁니다. 설득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여 지지해 주는 것.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는 방법. 이거죠. 그다음에 논리적인 태도입니다. 논리에 당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사전 상의도 해야 되겠고요. 이건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강요는 뭐 당연히 비우호적인 태도겠죠. 일방적이고 공포감을 주는 언어, 정의감이 또 지나치게 충만한 것. 사실 이 정의감이라는 게요, 애매합니다. 정의로워서 정의감일 수 있지만 나만 정의로워서 정의감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그다음에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높은 톤. 이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죠. 톤 얘기는 항상 높은 톤. 예. 이런 것들이 강요하는 어떤 형태,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절대 여러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설득과 강요. 설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 물론 때로는 강권, 강요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라도 우리는 설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감과 소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사스님 얘기를 할게요. 이 양반이 하버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미국에 절을 세웠죠. 한국 불교를 미국에 포교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멍숭산. 예. 이 양반이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고 는데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제 뭐 성령의 힘으로 하듯이 여기도 이제 뭐 부처님의 뭐 공덕으로 미국 그 하버드 학생들 제자가 무지 많이 나왔잖아요. 하버드에서 온 파란 눈의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게 다 숭산 스님 제자입니다. 한국 불교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단계가 이제 미국에 포교하기 위해서 미국에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원을 세우고 직접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설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요. 물었습니다. 스님, what is love? What is love? 미국 사람 반응으로 했겠죠? 예. 그랬더니 스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 어리숙한 용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You ask me, I ask you. That is love.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 예. 야, 그 여학생 감탄했겠죠. 너무나 웃기는 영어로 대답을 했잖아요. You ask me, I ask you. That is love. 발음도 이렇게.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한테 지금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고 나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게 사랑이다. 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먼데 가시나 봐요. 운전하시면서. 먼데 가세요? 네, 한참, 갑니다. 한참을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네, 지방에서 지금 네,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요. 어디세요? 수도권? 인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가시는구나. 예. 네네. 아이고, 끝까지 안전운전 하십시오. 뭐 많이 남으셨어요? 더 가셔야 돼요? 네, 좀 남았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예. 근데 너무 좋은 강의 듣고 가고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네, 아닙니다. 예.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집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소통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네. 네네. 네. 자, 제가 오늘 소통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9월 중에, 장로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와서 소통과 리더십, 공감, 뭐 이런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마 9월에, 그 장로님들 앞에서 한번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강의 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분들에게 뭐, 지금, 감신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이 강의랑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하여튼 제목으로, 예, 이런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천이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보다는 이 내용으로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어떤 리더십들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공감과 소통입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공감하거나 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소통하지 않으면요. 올바른 리더십이 정립될 수 없습니다. 예.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나 하는 소리를 여러분 모두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임태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죠. 행동을, 말이 무슨, 그래, 한번 딱 하는 거야. 우리, 응? 조폭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먼저 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전통사회의 그 구조하고는 확연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이제 지역 공동체, 마을, 예,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았죠. 그리고 자신이 좀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기껏 해봐야 부모, 자식, 예, 사촌, 뭐 다 같이 살았죠. 예, 주변 동네에 살았고, 아직도 집성촌들 많잖아요. 시골, 지방에 가면. 어느 김씨들 한꺼번에 몰려 사는 동네들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역 공동체, 그때 그 지역 공동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대중사회죠. 우리 생활 반경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지금 운전하시면서 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예, 그만큼 우리 생활 반경이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루거나 설득해야 할 대상도 그만큼 늘어났죠. 예, 말도 못하잖아요. 예, 교인수 50명만 돼도 그 50명 다 얘기 들어줘야 되고, 어, 또 때로는 설득해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또 반면에 우리와 설득 대상 간의 접촉 시간은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도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예. 오히려 무슨 이런 얘기 있잖아요. 머리 나쁘면 뭐가 고생입니까? 손발이 고생이지. 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임태섭이라는 학자가 이걸 아주 굉장히 간결하게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말일까 행동일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권위라는 말 자체가 권위스럽습니다. 탈권위 사회죠. 거기서는 편견, 선입견을 버려야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강권보다는 설득입니다. 사람 판단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어요. 저런 사람이 옛날에는 참 가볍고 흔히 말해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까지 왔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스펙, 능력,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물론 아직도 중요하죠. 스펙. 하지만 스토리의 경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펙과 스토리의 경계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설교도 딱딱한 설교, 뭐한 설교, 구분들을 교인들이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래. 그 어느 장단에 춤을 춰 진짜. 어떤 사람들은 예화가 많은 설교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예화 말씀을 해야지 말이야. 무슨 예화야 예화는 떨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고 참 맞추기 힘듭니다. 그러나 스토리라는 것은 어떤 그런 예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고생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그게 아니죠. 스토리는 작은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사람과의 그 대화에서. 개인의 스펙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토리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사람을 뽑아보고요. 면접을 하고 방송국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역할도 해봤는데요. 보면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저 스스로도 스토리에 감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주유소 알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고요. 알바를 저는 과외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요. 일부러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막일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왜? 네. 자, 여러분, 지금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달과 발표, 자기 표현, 토론의 문화가 이제는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교인들과 차 한잔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공동 식사에서 밥 한 끼를 같이 같은 상에서 먹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큰 소통과 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참 코로나가 소통과 공감의 적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치유되는 좋은 세상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말의 중요성. 그래서 옛날에 이거 얘기 있잖아요. 말 한마디 천냥빛 같고 가는 말이 오는 말이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미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이펙트, 미러 효과, 미러 이펙트. 이게 뭐냐면요. 이게 딱 이 말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하고 맞는 그건데요. 상대방을 적으로 판단하면 상대방은 적으로 다가오고 상대방을 친구로 판단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친구로 다가온다. 이게 거울 효과, 미러 이펙트입니다. 정치학에서 국제관계에서 특히 많이 쓰임 받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죠. 옛날에 당나라 때 인질 채용할 때 신원소탄 있잖아요. 딱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몸, 얼굴 모양. 이게 물론 눈으로 딱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언이잖아요. 말.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몸 바꾸고 만났는데 그 다음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가. 판단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순서대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당나라 때도. 자,
강해지는 표현들 많죠. 터지게 먹고 뭐 죽고 싶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폭탄 많지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폭탄처럼 이게 왜 이런 표현들을 쓰는? 혈세 낭비, 피가 낭자합니다. 자, 그래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의 의미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듣는 거. 아, 들리니까 들어. 걔가 말하니까 나는 듣는다. 그 친구가 떠드니까 듣는다. 그건 듣는 게 아니죠. 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듣는 거죠. 자,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 신경 써서 듣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떠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가? 왜 저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문장에도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죠. 텍스트는 그냥 글입니다. 글. 예,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컨텍스트는 뭡니까? 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입니다. 예.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구약을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한 그 이야기가 컨텍스트를 보지 말고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를 봐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왜 저렇게 말하는가?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왜 저 내용을 말하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가?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엉뚱한 반응하시지 말고. 그래서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먼저 배려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들은 것들을 또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치매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들으면서 요약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섣불리 예상은 금물이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하겠구나 라든가 혹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저는 상담학도 배우고 이제 했는데 상담학이라는 것의 기본이 뭔가요? 상담학의 기본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예,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충고하거나 섣불리 충고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길을 알려주지 말고 우선 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상담학에서는 기본이죠. 사실은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아픔 당한 사람에게,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한 사람에게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더 골마 터지게 하거나 아니면 더 깊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문상하러 가서, 요즘에는 그런 말 좀 적게 하지만 아버님이 몇 세에 돌아가신 거지? 물어봐서 95세. 호상이네. 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때려주고 싶어요. 슬픕니다.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갔다는 사실 일단 슬픕니다. 거기다 대고 무슨 호상입니까? 호상은. 그게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 그 아버님 타시던 차 있잖아. 아이고, 그거 어떡할래? 그거 네가 타야지. 이런 얘기. 얼마나 그게 쑤시는 얘기인 줄 아세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거. 좋은 데 가셨는지 나쁜 데 가셨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어깨 두들겨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시면 돼요. 제 아는 아주 친한 그 친구도 이제 1년 있으면 저하고 똑같은 신세가 되는 1년 차이인데 그 친구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또 상처를 했어요. 아직도 혼자 사는데 나이 59에 이제 혼자 삽니다. 근데
애가 어려요. 근데 그 와이프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와이프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애는 어떡할래? 아유, 찌찌찌찌, 애가 어리구나. 상갓집 바로 그 상당한 지 한 이틀 지난 사람한테 와서 사출발해야지. 참 말할 줄 몰라요. 그죠? 그 친구가 실제로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것은 회사에 돌아왔을 때라는 겁니다. 다 그 경조 휴가 마치고 회사에 돌아왔을 때 아주 어린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형, 그동안 형이 밥 많이 사줬는데 고생했다, 형. 형이 거기 상가에 있는 동안에 밥 사줄 사람이 없었어. 오늘 나 밥이나 사주지.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참 말할 줄 몰라요. 환송이란 말도 너무 쉽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무슨 다른 강의가 돼버린 것 같은데. 환송, 빠이빠이. 참 슬퍼요. 예. 환송.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듭니다. 화자의 독특한 표현 구조. 그렇죠. 우리 암흑의 장로님은 참 늘 들어도 독특하게 얘기하셔. 표현 구조. 그거 알면 돼요. 길고 지루하게 꼬여있는 앞뒤 맥락 연결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은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 또한 소통입니다. 바라보세요. 눈을 바라보세요. 네, 그분의 눈을 쳐다보세요. 가슴이나 어디 배 이렇게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세요. 그리고 끄덕이면서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네, 그렇군요. 아하, 그래서 이런 건 적으세요. 예, 그동안 안 하셨으면 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바라보면서 끄덕이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 팩트, 필링, 포커스입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느끼고 초점을 하는 거죠. 이것도 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요. 당신의 전달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네. 여기에 하나 더 넣으면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가에 가로 열고 반복적이지 않은가? 네. 반복적이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전체적인 주제에 부합하는가? 네? 옆으로 새지 않았는가? 네.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 쓰지 마세요. 네. 삼천포 사람들 기분 나쁩니다. 네. 삼천포가 어때서 맨날 뭐 어디 곁길로 빠지는 삼천포로 빠졌다고 쓰지 마세요. 네. 특정 지역을 좋지 않은 표현에다 넣어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약간 곁길로 나가는 건데 거기 지명 바꿨잖아요. 그래서 바꾼 건지는 모르지만 삼천포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절단이 나고 끊기고 외면하게 되고 서로 적대시하게 됩니까? 다르고 다릅니다. 우리가 왜 언어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다르고 다르다. 이게 소통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명확한 의견 전달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얘기할 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제가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충청도에 살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제 그 경험담이지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반드시 이 말이 맞다는 거 아니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20대 때 군 생활할 때의 선임들 중에서 저는 그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주 매우 힘들었어요. 고참 중에. 뭐 이거 해. 이거 몇 시까지 맞춰. 과업은 이 과업 시간 중에 이거 해서 뭐 해.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대체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같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리가. 그러면 에이 안 해도 되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안 했다고 깨요. 쏴 죽이고 싶더라고요. 정말. 네. 개인 병기가 그때 병기를 하나씩 다 안 가지고 그 사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다 그랬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났다 뻔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명확한 의견 전달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뭐 하잖아요. 그래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함께. 우리 모두. 네? 최소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까지는 이라도. 네? 이거 해야죠. 아까 강압, 네, 설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되죠. 상대에게 복잡한 선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우리는 뭐뭐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될 게 있죠,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될 목표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 많은 의견, 복잡한 선택, 이것은 아닙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속지 말자고 했습니다만 그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 자막, 헤드라인. 딱! 그렇구나. 아이고, 도망갔구나, 누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왜 피아노를 사야 되는지, 꼭 피아노여야만 하는지, 예. 이걸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의자를 더 들여놔야 되는데 왜 이게 왜 필요하고 왜 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수치, 통계, 이거죠. 지금 있는 피아노는 나가서 뒤에까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근거를 대야죠. 지금 교인 수가 100명이 넘었는데 우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의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숫자는 지금 많이 잡아야 80명입니다. 이런 수치와 통계, 이런 것들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벌어진 지나간 사건, 결로 인한 신뢰를 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디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아노를 구입하니까, 새 피아노를 구입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피아노 소리에 근데 작은 것 때문에 감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신뢰를 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법적 판례, 종결된 사건이 역사적 자료, 위기사 관리, 성공 사례, 이건 다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예. 이제는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는 어떤 도전, 현실적이지 않는 비전에 대해서는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어야 되죠. 예. 어느 세월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논리입니다. 논리는 현재의 주제의 사람들을 끌어들이지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정반합, 네,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이걸 하시면은 듣는 사람 무척 피곤합니다만은 그래도 말하고서는 노인네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또 우리 공동체에는. 그죠? 예. 아까 제가 코로나 백신 접종 받으러 병원에를
그래서 잠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카운터에 앉아 있는 간호사 목소리가 무지 크더라고요. 근데 커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름 불러도 딴 데 보고 있어. 예.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앞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주보에다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설교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주보 한 면을 그 내용으로 할애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참 좋아 보였어요. 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지난주에 성경 본문은 이거였구나. 한번 다시 되새겨 보는 겁니다. 안 보면 할 수 없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게시해 놓으니까 그게 참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반대로 오늘 설교 말씀, 오늘 선포할 말씀을 간결하게 또 정리하는 주보에다가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소통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한 중간 문단 내용이 전환할 때 다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꼭 거쳐가야 될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중간에 내용이 전환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특히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근거를 전환할 때 다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신앙의 근본입니다. 라든가 자 대비하도록 대비 신호를 해주는 겁니다. 내용이 전환될 때 예고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전혀 상반된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라는 예고를 한 번쯤 해주게 되면요. 훨씬 더 듣는 이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제는 주장이다? 네. 제목을 결정하고 주제와 내용을 만든 후에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그렇잖아요. 먼저 주제를 딱 해놓고 그 주제에 따라서 글을 써내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다 보면은 쭉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그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본문 찾아서 쭉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내용을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겠다 쫙 하고 제 제목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냐는 것은 저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다 개인의 어떤 취향, 버릇 이런 건데요. 일단 중심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문을 예를 들어 작성할 때에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 현재 상황을 보고 요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울까 이런 것을 보고 느껴서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 하니까 우리의 지금 삶이 떠올라서 이런 주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건 자유고요. 어쨌든 중심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의 뼈대를 결정하고 큰 항목을 나누지요. 그리고 앞선 주제 큰 항목, 중간 항목, 작은 항목으로 나눕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글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 항목에 실제 사례 근거 자료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에 그 다음에 왜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예, 사례, 근거,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 주제 항목 전체 내용이 일치하는지 논리적인지 살피고 최종 점검 끝. 주제가 주제. 이게 말이죠. 설교문뿐만이 아니라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제를 정해야죠. 그죠? 주제 없는 회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적고 그다음에 중심 이제 뭐가 먼저 중요한 건가? 교회에서 회의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다음에 말에 뼈대 설치하고요. 예. 큰 항목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원고, 대본 이런 것들 핵심이 뭔가? 예. 상대의 흥미가 무엇인지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하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상대의 흥미, 또 상대방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번. 그 다음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유 근거를 대는 겁니다. 그게 1, 2, 3, 삼각형으로 이루어졌을 때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리더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란 것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 이건 뭐 뻔한 얘기죠.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인데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리더십에는 수직적인 리더십이 있고 수평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리더십이 있고 분산 리더십이 있습니다. 협업 리더십, 팀워크 뭐 이런 게 있죠. 수직적 리더십. 네. 자, 이 수직적 리더십은 과거에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하는 명령,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그러나 수평적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같이 가자입니다.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자. 공유 리더십. 이것은 리더십을 함께, 야, 너도 리더고 나도 리더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당신과 나 모두가 주인이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나가는 리더십입니다. 분산 리더십은 각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너는 재무, 재정, 응? 너는 시설, 네, 맡기는 겁니다.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대장이라는 거. 협업 리더십 마찬가지. 그게 이제 팀워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더십은 조직 시스템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예, 그렇겠죠. 네. 자, 이게 직장에서만 필요하겠습니까? 학교 기관, 종교단체, 뭐 스포츠 현장 다 리더십 필요합니다. 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팀이 달라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요. 네. 그리고 리더십은 성숙한 판단을 요구하죠. 항상 들어야 돼. 누누이 오늘 강조했잖아요. 소통이 뭐고 공감이 뭡니까? 들어주라는 거.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구성원을 신뢰해야 하는가? 신뢰해야 되죠.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갈 수는 있습니다. 쟤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 이걸 맡기면 저 사람이 이거를 완성해낼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것. 자, 참 어렵습니다. 팀워크 이런 거죠.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게 어떠한 일이 맡겨지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힘에 겨워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 중에는 뭔가를 맡기면 신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맡겨주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모험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예. 예, 크게
실패해서 저 사람이 야, 이거 맡겼다 저 사람 우리 공동체가 공멸하는 이런 일만 아니라면요. 맡기면 좋습니다. 참 좋은 팀워크죠. 예. 팀워크 이루면서 네 번째, 나누는 정보의 공유는 소통을 늘리게 됩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죠.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 특히 재정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이거 뭐 딴 데 새? 뭐 딴 데 쓰나? 왜 밝히질 않아? 투명하지 않지?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의 진행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자꾸 피아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아, 피아노는 어느 광고 시간에 피아노는 어디 제품을 구입하기로 했고, 가격이 얼마인데 어느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싸게 깎아서 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공유, 소통입니다. 이게 고개 끄덕끄덕끄덕 하죠. 그러면 자, 팀으로 일할 때 프로젝트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거 뭐 당연히 말은 뭐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팀워크에 좋은 점만 누리고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무임승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사실은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할지 모르죠. 네. 자, 팀워크의 중요성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IBS 훈련 오른쪽에 있는 건 정말 사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훈련인데 저걸 만약에 혼자 지라고 하면 저게 균형이 이제 균형이 잘 분배가 될수록에 덜 힘들거든요. 균형이 깨지면은요, 아무리 저거 100명이 저 밑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 100명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힘듭니다. 자, 왼쪽 그림 팀워크라는 게 이런 거죠. 네. 저건 사실은 희생입니다. 네. 희생입니다. 누구 하나 공평하게 다 힘이 듭니다. 네. 자, 지시하는 리더십은 수직적 리더십, 나를 따르라. 그렇죠? 공유, 참여적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입니다. 그림을 보면 훨씬 이해가 잘 가시죠? 자, 이런 리더십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리더가 있습니다. 저 파란색.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께 갑니다. 자, 요즘엔 또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섬기는 리더십. 근데 말로만 섬기니까 문제죠. 예. 섬긴다는 말이 너무 싸구려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래 섬긴다는 의미는 저 그냥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줘서 네, 오늘 밥 한 끼로 섬겼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섬기는 게 뭔데요? 섬기는 거는 다 주는 겁니다. 예. 밑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예. 내 머리카락으로 그 사람의 식사하고 나서 입에 묻은 예, 음식 찌꺼기까지 닦아주는 게 이게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종이잖아요, 종. 근데 요즘에 뭐 커피 한 잔 사주고도 내가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후배 목사님에게 커피 한 잔으로 섬겼다.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섬겼다. 네. 네. 인내와 존중, 경청, 자기 규제, 자기 인식 이런 것들이 보다 중요한 섬기는 리더십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인내해야죠. 참아야죠. 그리고 존중하죠. 해야죠. 뭐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해 온 것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진성 리더십이라는 게 authentic leadership, 영어로 하면 authentic leadership인데 이게 뭐냐면 진정성, 윤리성, 희생, 자기 규제, 자기 인식입니다. 이거는 조금 그 섬기는 리더십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섬기는 리더십은 굉장히 아픈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진성 리더십은요. 조금은 더 좀 뭐라고 그럴까요? 힘 있는, 고급스럽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겁니다. 네. 희생은 하지만 예, 자기 규제가 있고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아주 똑똑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습니다. 예, 미디어의 이해, Understanding Media라는 아주 유명한 명저를 남긴 사람이고요. 매스컴 계통에서는 이 책이 한동안은 그냥 교과서, 기본 교과서로 여겨졌었는데요. 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미디어는 곧 메시지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 예.
미디어는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방송, 요즘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곧 그거 자체가 그냥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지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이제 학생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미로 medium is the massage,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라고 발음해요. 아니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마사지입니다. 살살 주물러 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인간의 정신 및 신경체계의 확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형식이 그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 미디어가 뭐냐? 인터넷이냐? 네? 인터넷이냐? 아니면 종이 신문이냐? 아니면 TV냐? 매체. 이게 그거 자체가 그냥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배기가 그냥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달라지면 메시지도 달라지고 해석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은 소식이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때, SNS를 통해서 봤을 때,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다 다릅니다, 느낌이. 예.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1950년대에 이 사람은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틀. 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 편견, 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과의 소통 관계에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두 사람 5만 원 빌리면 누구한테 빌리기가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 더 착해 보이죠. 예.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도 후배들 잘 챙기고 잘 도와주고 밥도 잘 사줍니다. 야구에 굉장히 그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중계하고 나서부터 싫어하게 됐는데 중계를 안 하니까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야구가. 축구도 그렇고. 근데 야구에는 수많은 금원들이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뭐 투아웃, VMR 투아웃부터 야구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것도 다 야구에서 나온 어떤 격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좋으면 꼴찌란 얘기. 이것도 야구에서 나온 격언이죠. Nice guys finish last. 예.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대인관계에서. 예. 그래서 자, 아까 김모는 되게 어리숙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좀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내일서부터 바보처럼 누구에게 보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겸손의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강요나 아까 얘기한 명령 추궁이 아닌 관심과 호감으로 가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인가를 늘 파악하셔야 되고요. 너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시오. 우리라는 표현이 이게 편가르기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사람들이 더 힘이 나고 더 의욕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야무지고 감정이 억제된 것이 능사할까 하는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게 뭡니까? 그 감정 억제하라는 얘기인가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분명히 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다시 강조합니다만 또 강조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화술인데요. 말 잘하기로는 정말 뺀질뺀질 이 사람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최근에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예. 이게 약간은 망난이에요. 사람 뭐 스캔들도 많았잖아요. 대학 때는 히피들하고 어울리고 예 그랬었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비치료용 약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마리화나 같은 거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입에 물기는 했지만 빨지는 않았다. 네.
연기를 빨기는 했지만 삼키지는 않았다.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야, 미꾸라지 같은 인간. 그렇죠? 자, 기업가의 화술입니다. 구본모 LG 회장 그 말년에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았죠. 이 양반이 직원이 그 임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저희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벽에 금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회장 한마디 딱 당장 헐고에 여기 방점. 당장 고치시오가 아니라 당장 헐고 다시 지으시오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에 나가니까요. 비판하던 세력들이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자, 이분. 놀랍습니다. 이거는 저희 고모부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그 세브란스 의대, 지금 연세 의대죠. 거기 이제 교무과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의대 학장님하고 이제 자주 대면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민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 그 채플 예배용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쫙 그때 당시에 이미 1960년대인데 공동 이제 성경책을 비치해 놨었는데 이게 자꾸 없어지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학장님한테. 네. 학장님한테 그래서 보고를 했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자꾸 직원 예배용으로 갖다 놓은 성경책이 없어지니까 이거 뭐 도둑질을 해가는 것라고 볼 수도 있고 했더니 학장님 대답이 뭘 걱정이요? 가져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대답했더니 멋지게 대답한 겁니까? 예, 위트 있게. 예. 당장 발본 세골 색출해서 붙잡아 들이시오. 어떤 직원이 성경책을 말이야 공동으로 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란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리더십이란 단어도 흔치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개념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였었죠. 상명하복 그렇잖아요.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 무조건 하라면 해 명령하면 아랫사람 무조건 따르는 거죠. 그리고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 차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괜찮다. 이게 과거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통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은 조직이나 공동체 곳곳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함께하는 리더, 공유하는 리더, 희생하는 리더, 소통하는 리더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소통과 공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생기거나요, 리스크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죠. 리더라고 해서 다 그 해결책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왔다고 옛날에 그랬듯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때에 훨씬 더 그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인간이 함께 생성해, 함께 상생하는 그런 결과물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얼마나 소통, 공감이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자, 이것도 출처한 글입니다. 자, 지나친 자기의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즘이 뭡니까? 정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도한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이코패시, 폭력인데 잔인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반사회적인 이상심리를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성을 동반하는 우리는 저 부서를 아예 없애도록 해야 돼 우리가.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그거거든요. 같이 함께 살아나가야 될 사람들, 동업자들, 그리고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는 발걸음을 함께 걷는 사람들을 이러한 폭력성을 동반한 이런 심리로 대하는 것. 결코 리더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영향력. 지위가 아니라
행동, 인품, 이것으로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예. 참된 리더죠. 예. 자, 이런 리더,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대신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주의가 아니라 행동과 인품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런 리더가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게 다인데요. 여기까지 내용이. 자, 그렇다면 네.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질문을 좀 하시죠. 이제. 지난주에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질문이 없으신가요? 별 내용이 없었나요? 아무 질문이라도 좋으니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100%다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열과 성을 다하여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 중간에 질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도 학교처럼 빨리 끝나고 싶은데 막판에 질문하면 찍힐까봐 질문 안 하시는 건가? 네, 그러면 제 강의가 너무 훌륭해서 완벽해서 아무 질문거리가 없으신 걸로 제가 착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반이 왔습니다. 우리말의 기본을 시작으로 해서 호흡과 발성, 그 다음에 소통과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주는 표현과 스타일입니다. 예, 표현과 스타일. 우리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잠깐 예고를 드리면 non-verbal communication. 예, 우리가 소통하는 데에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과 나누는 데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 스타일, 옷 입는 것, 그리고 표정, 그다음 몸의 자세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애 많이 쓰셨고요. 월요일은 목회자들 대부분 쉬시는 날인데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화로우시고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